요즘 일본 젊은이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계속 오르내리는 이 한 문장. 일본이 망할 거라는 예언 들어봤어? 그 예언들은 규슈의 무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난카이 대지진, 쓰나미, 태풍과 가뭄, 그리고 엔저 현상까지 다 맞춘 무녀의 예언들. 그 예언이 하나의 유행처럼 일본의 메신저를 통해서 전파되었고, 일본의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일본은 답이 없다고 말하며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중장년층에게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에서 살고 있는 27살 일본인 아오이 미나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아직 몇 달밖에 되지 않았고 최근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어 과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죠. 도쿄에서 살다가 서울로 오게 되기까지 그 선택은 단번에 내린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슨 커다란 사명감도 대단한 이념도 아니었거든요. 시작은 그저 밥 한 공기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어느 날 뉴스 속에서 흘러나오던 한 무녀의 예언이었습니다. 제가 도쿄에 있을 땐 신주쿠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학교 졸업 후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들어간 회사였지만 실상은 퇴근 시간이 따로 없는 기획팀, 매달 빠듯한 월급, 그리고 4평의 좁은 원룸에서의 자취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참았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지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쌀값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시내 슈퍼마다 한 사람당 한 포 한정이라는 종이가 붙었고 편의점 도시락 진열대는 오전이면 이미 텅텅 비어 있었어요. 하루는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편의점에서 남아있는 게 단 하나 소금 주먹값뿐이었어요. 가격은 무려 600엔. 그걸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컵라면 한 개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도쿄의 삶이었나? 그때 처음으로 제가 믿어왔던 도쿄 드림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SNS에서 자꾸 보이는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 규슈 무녀 예언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클립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무속이나 괴담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영상은 계속 회자됐고 심지어 회사 점심시간에도 누군가 입을 열더라고요. 들었어? 그 할머니가 예언했던 쌀값 얘기 진짜야. 규슈에서 살아생전 예언을 했다는 사야코 할머니. 흰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 천천히 말하는 모습. 다들 처음엔 장난처럼 웃다가 나중엔 진지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 할머니에게 들은 예언들을 모아놓았는데 모두 일본의 재앙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곡식의 무게가 무너질 것이다. 바람이 등을 때릴 것이다. 아이들이 타국을 흠모할 때 이 나라는 무너진다. 머지않아 일본 땅 80%가 물에 잠길 것이다. 한국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종속될 것이다. 그 영상이 올라온 지 한 달 뒤 진짜로 가뭄과 태풍으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그때부터 점점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난카이 대지진 전조현상들과 쓰나미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진지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죠.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정말 한국에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뭘 사과해야 되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예언 내용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면서 진짜일 수도 있다는 기묘한 확신이 저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예언을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부분만큼은 피하거나 외면하더라고요. 아, 그건 그냥 덧붙인 말이지. 우리 세대랑은 아무 상관없잖아. 그 말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꽤 좋아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한국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였고 매일매일 유튜브로 K-팝 영상을 틀어놓고 음악을 즐기곤 했죠.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전 남자친구랑 한 번, 졸업 후 친구들이랑 한 번, 총 2번 한국 여행을 갔었어요. 전 남자친구와 여행은 생각도 하기 싫고요.
친구들과 여행은 서울이 아닌 전주로 떠났어요. 한국에 전통가옥인 한옥이 많다고 들어서 친구들과 한복을 입고 전통가옥 체험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비 오는 날 식당 아주머니가 이거 들고 가요 하며 우산을 건네주시던 장면. 그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따뜻하고 익숙하고 감성을 자극하고 뭔가 어렴풋이 느껴졌던 정이라는 감정이 한국을 더 좋아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반면 도쿄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사람과 눈 마주치는 것도 부담이고 회사에선 다들 요즘 쌀값도 올랐는데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말조차 농담처럼 던졌어요. 그런 날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도쿄가 싫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책상에 앉아 있던 저는 도쿄의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고 살아라. 그게 사회란 거야. 너도 곧 익숙해질 거야. 그 말들을 수없이 들었지만 익숙해지기 싫은 삶도 있다는 걸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휴가를 내고 고향 시즈오카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과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될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내려온 그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기차역을 빠져나와 시즈오카의 오래된 골목을 걷는 동안 낯선 건물 하나 없는 고향이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는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고 아버지는 익숙하게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셨죠. 한동안 못 본 사이에도 집안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그 변함없음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엔 익숙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국, 연어구이, 감자조림. 그 모든 것들이 제게 익숙해야 했는데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식사 중간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규슈 무녀 예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멈추더니 눈을 살짝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뜬 소문은 관심 없다. 예언이 나라를 구하겠냐? 그게 그냥 소문이라고 보기엔 요즘 돌아가는 현실이 너무 겹쳐 보여서요. 곡물값 폭등, 기후 문제, 청년 실업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설령 맞았다 쳐도 그런 건 우연일 뿐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예언 속 한 문장을 꺼내들었죠. 한국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종속될 것이다. 그 말이 저는 자꾸 마음에 남아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조금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그건 그냥 정치적인 말장난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걸 했고 이제는 더 이상 끄집어낼 필요 없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 그게 문제잖아요. 과거는 과거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 거요.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책임을 진 적도 없잖아요.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야. 개인이 나설 일이 아니고 괜히 정치적인 갈등을 더 키울 필요도 없어.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 거다. 그 말 묵인하라. 조용히 지나가라.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확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진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아라. 지나가라. 그냥 받아들여라. 근데 전요, 이제 안 돼요. 참고 싶지 않아요. 지진 정보가 일상이 되고 밥 한 공기조차 쉽게 못 사 먹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건 내가 어려서 그래라는 말만 듣는 사회에서 이제 정말 더는 못 살겠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미나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도 알아. 그치만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뇨, 엄마. 이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에요. 저 한국으로 갈 거예요. 둘 다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떨렸어요. 하지만 그건 무게를 인식한 떨림이 아니라 그동안 눌러온 것들이 터지며 생긴 가벼운 흔들림이었어요. 도쿄에 다시 올라가면 이력서 정리해서 보내고 인턴십 지원도 다시 해볼 거예요. 준비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 더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들었어요. 한국이 무슨 낙원인 줄 아니?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제 등을 때렸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알아요. 근데
적어도 거긴 지금보단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함이 치밀어 올라 밥도 다 먹지 않고 부랴부랴 다시 도쿄로 가기 위해 가방을 챙겼어요. 집을 나서기 전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마당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어머니는 제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는 것처럼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울분을 참고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밤 기차를 타고 도쿄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어둠 속에 비치는 제 얼굴이 무척 낯설게 보였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과 그렇게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처음으로 나는 일본이 이래서 안 되는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미나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짜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제야 제 마음이 확실히 굳었습니다. 고향집에서 도쿄로 돌아온 저는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진짜로 간다. 입 밖으로는 이미 말했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차례였어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가 가능한 외국인 인턴을 모집하는 글들 중 스타트업과 콘텐츠 회사들을 중심으로 10군데 넘게 북마크했죠. 이력서는 밤새 다듬었습니다. 일본에서 했던 프로젝트와 자격증, 포트폴리오를 영어와 한국어로 병기에 만들었고 자기소개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제 가능성을 다시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청년으로서 지금의 삶을 더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보내는 손이 떨렸지만 한 건씩 제출할 때마다 확실히 나는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어요. 며칠 뒤 2군데 회사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화상 면접 가능하신가요? 저는 전날 밤까지 복장과 인사를 연습했고 면접 당일엔 정장 셔츠를 입고 원룸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한국어 면접관의 첫 인사에 긴장이 확 올라왔지만 천천히 말해도 괜찮습니다라는 한마디에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이틀 뒤 한 곳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인턴십 최종 합격 안내. 읽는 순간 모니터를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일자리를 구했다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이제 정말 간다는 실감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저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서울은 생각보다 더 쌀쌀했고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공항에 내려서부터 마음이 좀 붕 뜬 느낌이었어요. 숙소는 강북 쪽 반지하 원룸이었는데 처음 문 열고 들어갔을 땐 내가 진짜 여기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방은 작고 눅눅했고 가구도 없고 그래도 계약은 해버렸고 일단 눕고 나니 현실감이 확 왔어요. 그날 저녁 배가 고파서 한국 배달 앱을 설치해 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번역기 돌려가면서 겨우 김치찌개 하나 시켰고 그걸 방바닥에 앉아서 먹는데 그냥 멍했어요. 나 진짜 왔구나 그 생각만 계속 돌았어요. 며칠 뒤 인턴십 첫 출근을 했어요. 회사 건물은 좀 오래돼 보였고 직원들은 전부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콘텐츠 번역이랑 SNS 글 올리는 걸 도와주기로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회의 때 무슨 말 하는지도 잘 안 들리고 누가 저한테 말 걸면 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부터 시작했어요. 몇 번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눈치 보이고 자꾸 위축되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진짜 친절했어요. 디자인팀 윤정 언니는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슬쩍 옆에 와서 따로 설명해 줬고 기획팀 태균 씨는 제가 혼자 남아있을 때 종종 오늘 힘들었죠? 이렇게 말도 걸어줬어요. 그런데 딱 한 달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엔 정규직 전환은 어렵게 됐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 되니까 확 무너지더라고요. 인턴 끝나고 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컴퓨터도 안 켜고 그냥 불 꺼놓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고 한참 누워 있으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이제 뭐 하지? 한국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 게 맞나? 그냥 돌아갈까? 일본으로 돌아가면 말 안 통해서 쩔쩔맬 일도 없고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적어도 혼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도쿄 생각이 나면 마음이 더 답답해졌어요. 거긴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건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같은 말이나 들을 곳이니까요. 쌀값 오르고 청년은 일자리 없고 사회는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는 분위기.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에 오고 싶었던 건 여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선요, 제가 뭘 잘 못하면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게 되게 낯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 여기선 실수해도 다시 할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그냥 결정했어요.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 지금 여기서 버텨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어 회화 과외를 신청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일본어 과외도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원어민과 대화를 하기 위해 결제를 해주었어요. 그 와중에 제 또래 같아 보이는 한 학생이 수업 끝나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한국에 오셨어요? 그 말 듣고 조금 웃었어요.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아무도 나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제 인생을 한번 책임져 보려고요. 그러자 그 학생도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도 젊은 층이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더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과거에 힘들었던 시기도 모두 극복했으니 그 힘을 믿어보려고요. 그 말이 딱 지금 제 상황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제게 연락 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동기, 전 회사 동료, 심지어 몇 년 동안 연락 없던 선배까지. 미나, 너 아직 한국에 있어? 살만해? 거기 괜찮아? 전부 같은 질문을 해요.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말은 다 비슷합니다. 나도 이제 일본이 너무 싫어. 한국에서 살면 좀 나을까? 예전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에이, 그래도 일본이 낫지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먼저 한국 이야기를 꺼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청년층의 한국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SNS에서도 K민이라는 말이 해시태그로 붙고 한국어 학원을 등록했다는 인증도 자주 보여요. 처음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제가 움직인 방향이 그렇게 특별한 일만은 아니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한국은 어때? 진짜 살아볼 만해? 예언 따라 여기서 뒤지느니 나 한국 가서 살고 싶어서. 그럴 땐 솔직하게 말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버틸 수는 있어. 여긴 좀 다르더라.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이해를 해주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일본 꼰대들이랑 완전 달라. 그래서 나한테는 맞는 것 같아. 편한 말 한마디에 공감해주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느라 외롭겠다며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가 외국이 아니라 조금은 내가 살아갈 곳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드디어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어요. 그동안 꾸준히 이력서 돌리고 면접 보던 회사 중 한 곳에서 정식 채용이 결정됐어요. 서울에 있는 한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일본어 콘텐츠와 한국 콘텐츠를 연결하는 일이고 앞으로는 기획 업무도 조금씩 맡아볼 기회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면접 끝나고 연락이 왔을 때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 도쿄 원룸에서 이력서 쓰던 그날이 떠올랐고 한국어 수업 들으면서 발음 틀릴까봐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러웠던 시절도 생각났어요. 아, 나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그 기분이 뭔가 복잡했지만 제 안에서 뚜렷하게 다가오는 한 단어는 살 수 있다였어요. 앞으로 저는 여기서 더 잘 살고 싶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제가 가진 기술과 감정, 언어를 이 사회에 조금씩 보태가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누가 대신 미안하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저는 제 몫의 책임을 이곳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걸로 대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제가 고향에서 마주했던 그 예언이 지금의 일본 중장년층에게는 단순한 이야기나 소문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지 않게 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세대가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덜 아프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